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 지식을 간단하게 넣어 설명이 빠져 있는 게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스터디 모임 분들뿐만 아니라 청강반 인원분들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다음 발표자 분들까지 모든 발표가 끝난 이후에 답변 드리고 토론해 볼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모임 종료 후에 남아 계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희 이미지 처리 팀에서 발표할 논문은 Training Data Efficient Image Transformer and Distillation Through Attention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흔히 DEIT라고 불리며 발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논문입니다. 저희 팀은 김병현, 박동은, 안종식, 홍은기, 허다운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는 발표자 안종식입니다. 발표 순서는 간단하게 요약, 사전 지식, 메서드, 익스페리먼트, 그리고 끝으로 디스커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논문과는 다르게 내용이 배치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머리 파트입니다. 이 논문은 2020년 12월 페이스북 AI에서 발표된 논문으로 논문 발표 이후 인터넷 신문 기사도 뜰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논문은 기존에 구글에서 발표된 논문인 비전 트랜스포머 또는 VIT라고 불리는 모델을 기반으로 실험을 실시했으며 VIT 일부를 발전시키고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개념을 도입하는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은 CNN을 사용하지 않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컨트리뷰션은 본 논문의 컨트리뷰션이 아닌 VIT의 컨트리뷰션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지넷으로만 학습을 진행을 하였고 싱글 8 GPU 너드러 2, 3일 정도만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컨트리뷰션이 되는지는 추후 VIT에 대해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타를 달성한 CNN 기반의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확인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VIT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개념을 간단한 방식으로 도입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으로는 CNN 계열의 아키텍처들은 다년간 연구가 진행되어 현재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트랜스포머가 이미지 분야에 연구되기 시작한 지 불과 1, 2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CNN과 유사한 성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트랜스포머가 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노란색의 CNN 계열의 Efficient넷보다 본 논문의 방식인 DIT가 더 성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이 표시는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hours라고 나와 있는 것은 DIT 기본 모델이고 이거는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VIT-B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DIT는 VIT와 완전하게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리퀴지스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VIT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IT입니다. VIT는 An image is worth 16 by 6 words, Transformer for Image Recognition at Scale 이라는 구글에서 발표한 논문으로 CNN을 사용하지 않고 트랜스포머만 사용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대해서는 저희 이미지 처리팀 홍은기 님이 발표하신 Deformable DETR에서 앞단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디코더는 보통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이용됩니다. 일반적인 CNN 베이스를 생각해 보면은 트렁크와 헤드가 각각 인코더와 디코더에 매칭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피처 익스트랙트를 수행하는 트렁크가 CNN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클래시파이어인 헤드는 간단한 몇 개의 리니어 레이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VIT에서는 굳이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의 복잡한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여기 MLP 헤드라고 불리는 몇 개의 리니어 레이어를 사용함으로써 클래시파이어를 구성했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인풋 값으로는 먼저 이미지를 일정 크기의 패치로 잘라 리니어 프로젝션 하여 인풋 밸류를 만듭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은 2차원 이미지를 1차원 이미지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후 포지셔닝 임베딩 값을 더해주어 트랜스포머의 인풋 값으로 활용합니다. 포지셔닝 임베딩은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위치 정보를 포함시켜 입력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위치 정보를 담은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코사인과 사인의 조합으로 이루어지지만 VIT에서는 학습 가능한 임베딩 값을 포지션 임베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풋 값에 추가적으로 클래스 토큰을 더해서 최종 인풋 값을 생성하게 되는데요.
이 클래스 토큰은 이미지 토큰처럼 이미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임베딩이 아니라 단순히 클래스를 분류하기 위한 토큰으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생각해서 빈 패치 하나를 만들어서 입력하게 되고 인코딩을 통해서 해당 빈 패치의 값을 채워넣은 다음에 MLP 헤드에 입력하여 최종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VIT는 이제 프리트레인의 JFT300M이라는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이 데이터셋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구글의 데이터셋으로 3억 개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는 매우 큰 데이터셋입니다. 이때 프리트레인은 작은 레졸루션으로 수행을 하게 되고 파인 튜닝은 큰 레졸루션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능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미지 크기가 달라질 때 보통의 CNN은 인풋 이미지의 크기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불가능한 방법이지만 트랜스포머는 인풋 이미지 크기에 구애받지 않아 가능한 방법입니다. 인풋은 특정 패치가 인풋이 되고 특정 크기의 패치가 인풋이 되고 이미지 레졸루션이 달라질 경우 인풋의 개수만 바뀌면 되므로 이러한 방법이 가능하게 되고 모델의 다른 부분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포지션 인베딩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이큐빅 인터폴레이션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표는 VIT 성능에 대해서 나타난 표인데요.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학습에 걸린 시간입니다. TPU V3 싱글 코어로 학습했을 때 2500일, 680일 등 엄청나게 긴 시간이 트레이닝에 필요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인데요.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의 경우 저희 논문 읽기 모임 펀더먼털 팀의 김동희님께서 발표하신 Explain Knowledge Distillation by Quantifying the Knowledge를 보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Knowledge Distillation은 일반적으로 잘 학습된 티처 모델의 성능을 작은 아키텍처를 갖는 스튜던트 모델로 지식을 전달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스넷 108로 학습된 모델을 인베디드 시스템에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레스넷 8 같은 매우 작은 모델을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성능 손실로 지식을 전달하게 됩니다. 보통 티처 모델과 스튜던트 모델은 소프트 라벨을 사용한 로스로 계산하게 되고 GT와는 하드 라벨을 사용한 로스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트랜스포머 인코더만 사용한 이유를 설명하실 때요. 네. 이제 저는 NLP 전공인데, 네네. 아까 디코더가 어떤 특정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그래서 이제 디코더를 뺐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특정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약간 제가 NLP 전공은 아니라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지 분야에서 인코더 같은 거는 기존의 CNN과 같이 피처 익스트랙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디코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희가 발표한 DETR 같은 경우는 오브젝트 디텍션인데 오브젝트 디텍션은 클래스 분류와 그 박스 크기를 찾는 특정 태스크를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코더 같은 경우는 특정 박스를 찾는데 중점이 된 부분이 디코더고 인코더는 피처를 뽑아내는데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인코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보통 이미지의 피처만 가지고 거기다가 리니어 레이어 몇 개 붙여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데 굳이 아까 말씀드린 디코더의 복잡한 구조가 필요 없이 그냥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한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팅을 한 다음에 리니어 레이어만 통과시키면은 충분히 클래시피케이션에도 작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NLP에서 원래 트랜스포머가 이제 나온 모델인데 그게 원래도 이제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는 인코더만 많이 쓰고 그 디코더는 제너레이션 할 때 쓰이거든요. 주로.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미지 쪽에서는 디코더가 어떤 특정 태스크에서 쓰이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그러니까 네네. 어떤 그 오브젝트 디텍션처럼 좀 복잡한? 제가 그게 얼마나 복잡한 건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태스크에서 디코더가 쓰인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도 편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인코더 같은 경우는 그 특징 벡터를 뽑아내기 위한 방법이고, 디코더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너레이션 한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특정 태스크가 제너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임베딩 벡터 이 부분은 이미지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미지에서 임베딩이 어떤 작업을 하는 건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네, 그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16 x 16이라고 하면은 16 x 16에 뭐 3채널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16 곱하기 16 곱하기 3이라는 이런 형태의 일자형 배열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값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매트릭스에 있는 그 값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만 변경되는 건가요? 네, 형태만 변경됩니다. 근데 이런 걸 임베딩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그 이미지 쪽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임베딩이라는 어떤 다른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값을 저장해 놓고 쓰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굳이 임베딩이라고 부르는지 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트랜스포머가 이미지를 위해서 개발된 게 아니라 NLP에서 사용하던 걸 가져오다 보니까 약간 언어나 단어 같은 것들 좀 가져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미지 하는 사람으로서 이해하기에는 그냥 뭐 인풋 벡터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그냥 임베딩이라는 그 트랜스포머의 인풋을 이미 NLP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사용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계속 진행해도 될까요? 네. 네. 다음으로는 DIT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T는 VIT 구조에 클래스 토큰과 완전히 같은 형태의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추가함으로써 널리지 디스틸레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잠시만요. 클래스 토큰은 여기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토큰이고, 디스틸레이션 토큰은 티처 모델과 비교하기 위한 토큰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보셨던 이 부분이 디스틸레이션 토큰을 위한 디스틸레이션 토큰이 사용되는 부분, 이 부분이 클래스 토큰이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논문의 저자는 소프트 디스틸레이션과 하드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하드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원하드 인코딩 같이 클래스인 것은 1, 클래스가 아닌 것은 0으로 계산해서 로스를 계산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매트릭으로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탑1 애큐러시만 가지고 로스를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기호는 소프트맥스 펑션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렇게 수식을 보시면은 티처 모델과 로스 그리고 GTY 로스를 같은 가중치인 2분의 1로 계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은 람다라는 가중치를 두어서 티처 모델과 GT 간의 가중치를 다르게 두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타우는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에서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 템퍼레이처라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소프트 디스틸레이션 같은 경우는 하나의 프리딕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프리딕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라고 판단될 확률이 0.9라면은 개와 고양이가 공통된 특징 때문에 고양이의 확률 또한 0.4 정도로 0이 아닌 확률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개라는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고양이의 확률 또한 계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식에서 보시다시피 하드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가 없다는 장점이 있고, 소프트 디스틸레이션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하지만은 전에 설명드린 다른 클래스의 확률 또한 계승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디스틸레이션을 활용한 학습은 이제 랜덤 크럽으로 인한 잘못된 학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랜덤 크럽이 객체가 존재하는 박스로 잘 크럽이 됐으면은 GT와 프리딕션 모두 캣으로 잘 학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객체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크럽이 되었다면은 GT는 캣인데 프리딕션이 이상한 값으로 잘못 학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처 모델도 잘못 크롭된 부분, 이 빨간색 박스로 프리딕션을 하기 때문에 GT가 틀린 문제를 좀 더 완화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 논문에서는 VIT와 완전히 동일한 구조를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런 튜닝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습니다. 기본 베이스 모델인 DIT-B라고 이제 베이스 모델을 지칭하는데요. DIT-B는 VIT-B와 동일한 학습 방법을 사용하지만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했고, 그때 사용한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학습 방법은 사용되지 않았고, 단순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서 성능 향상을 이끌어내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용은 별거 없었지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익스페리먼트 파트입니다. 먼저 디스틸레이션과 관련된 실험입니다. 논문에서는 실험을 통해서 티처 모델이 컨브넷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마도 인덕티브 바이어스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도라는 말을 강조한 이유는 실제로 probably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본 논문에서 정확한 이유를 분석하지 못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뭔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SVM의 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SVM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할 때 두 데이터 집단을 잘 나누는 선은 빨간색 선이 됩니다. 이때 빨간색 선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SVM에서 이 갭이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선을 선정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이 바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실험을 통해서 티처 모델을 트랜스포머 모델이 아닌 컨브넷으로 선정했을 때 모델의 프리딕션 간의 차이가 가장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0에 가까울수록 두 모델 간의 프리딕션 결과가 가깝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이 빨간색 박스를 보시다시피 디스틸레이션을 사용했을 때 컨브넷과 가장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컨브넷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트랜스포머가 잘 가져온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전에 설명드린 하드 디스틸레이션과 소프트 디스틸레이션 중에서 하드 디스틸레이션이 더 효과가 좋았다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하드 디스틸레이션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저자가 서술하지 않았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필요한 소프트 디스틸레이션보다는 튜닝이 필요 없는 하드 디스틸레이션이 이 실험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실험은 이제 efficiency와 accuracy를 비교하는 실험인데요. 모델의 인풋 임베딩 값과 인풋 임베딩 디멘전을 개수를 바꾸고 헤드의 개수를 바꿔서 처리 속도와 정확도 간의 관계를 실험하였습니다. 실험 결과는 이제 보이시는 테이블 같으면 이제 빨간 박스를 보시면은 유사한 처리 속도와 같은 이미지 사이즈, 그 다음에 같은 파라미터 조건에서 컨브넷과 트랜스포머 기반이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은 같은 조건의 트랜스포머의 기반이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는 이미지넷으로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데이터셋에 적용하는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다른 데이터셋에도 컨브넷과 큰 차이 없이 괜찮은 성능을 계속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파트입니다. 일단 컨트리뷰션으로는 VIT 모델을 별다른 구조적인 변화 없이 성능을 향상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VIT보다 더 적은 데이터셋으로 학습 속도를 향상시켰고 정확도 또한 더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소타를 찍고 있는 컨브넷과 유사한 성능을 보임으로써 트랜스포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간단한 방식의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방법을 제안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 오피니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자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DIT는 트랜스포머의 문제인 많은 에폭이 필요하다는 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은연중에 트랜스포머의 단점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하이퍼 파라미터로 성능을 많이 향상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하이퍼 파라미터에 민감하다는 것이고, 또한 컨브넷 대비 데이터셋과 많은 트레이닝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아직 연구자들에겐 연구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현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본 논문이 딥러닝 개발 초기 단계의 연구 방식을 좀 따라서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이제 퀀터티비 리서치 방식으로 실험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다라는 방식의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됐었는데, 이 실험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실험을 이제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 초기에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근데 본 논문에서는 실험도 성공적으로 끝내고 좋은 결과도 얻었지만은 납득할 만한 충분한 수준의 이론으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점도 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클루전 파트인데요. 이 내용은 논문의 컨클루전으로 이제 트랜스포머가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분야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분야에서 적용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단연간의 연구가 진행된 CNN과 유사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NLP에서
RNN을 대체한 트랜스포머가 CNN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으로 본 논문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 컨클루전 부분에서 네. 이제 이전 VIT보다 더 적은 데이터셋으로 학습 속도를 향상시켰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습시켰는지 제가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놓치셨을 것 같은데요. 여기 백업 트릭스 써서 그냥 하이퍼 파라미터를 단순하게 튜닝함으로써 좀 그런 부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3억 개의 데이터셋이 있는 JFT300M을 쓰는 것과 이미지넷을 사용하는 것이 비슷한 성능을 내었다라는 게 결국 트랜스포머가 좀 하이퍼 파라미터에 민감하다는 걸 좀 보여준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학습 속도의 향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는 건가요? 실제로 학습 속도에도 영향을 끼친 것 같고요. 이제 실험 결과에서 보시면은 이제 VIT에 비해서는 되게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에폭 자체는 되게 많거든요. VIT도 300에서 500 에폭 정도로 이제 학습을 시켰고, 이 본 논문에서도 300에서 500 에폭 정도로 학습을 시켰는데, 시간상으로 비교하면은 VIT 같은 경우는 많은 데이터셋을, 많은 이미지를 학습을 시키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학습 시간에 대한 그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CNN 같은 기존과 인퍼런스 타임은 어느 정도, 이거 논문에는 혹시 없는 내용인가요? 인퍼런스 타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인퍼런스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아. 인퍼런스 타임인데, CNN 대비랑 유사한 인퍼런스 타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번에 오브젝트 디텍션을 예를 들었을 때 RCNN보다는 좀 더 높지만은 욜로보다는 좀 낮은 수준, 약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 논문이 이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 백업 트릭스 오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논문이 2019년 ICCV인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네. 비슷한 실험을 이제 VIT에서 수행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 두 번째가 디스틸레이션 개념을 도입한 거. 이렇게 두 개입니다. 디스틸레이션. 예. 네. VIT를 위해서 디스틸레이션을 새로 해봤다. 네, 그거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디스틸레이션 자체가 CNN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CNN보다 지금 트랜스포머가 더 안 좋다라는 걸 좀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지금은 CNN이 더 좋은 건 사실이니까 약간 과도기적인 성향을 지닌 논문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